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를 끝냈다고 파악했는데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다음 달 7차 핵실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방정보본부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글쎄 그동안에 사실 이 핵실험 얘기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제 나온 내용하고 오늘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나온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찰위성 발사의 가능성, 그리고 ICBM의 발사 가능성.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아마 곧 그 선거를 전후해서 그렇게 발사하거나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굳이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정찰위성 발사가 먼저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ICBM에 대한 발사,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게 미국이 잘 여기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7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준비는 3년 전부터 이미 다 끝나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이제 조절을 하면서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들을 차례대로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핵실험과 정찰위성 발사 그리고 ICBM 발사 이걸 이제 지금 세 가지 우선순위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7차 핵실험은 글쎄요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되면 정찰위성을 먼저 발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ICBM 발사를 이제 고각 발사를 하든 정상각도 발사를 하든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이 ICBM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ICBM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첨단 군사 기술은 재진입 기술하고 다탄두 기술이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쐈던 것은 전부 다 고각 발사잖아요. 고각 발사라는 것은 제가 이제 볼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기권에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각도 발사를 하면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주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오랫동안 탄단 말이죠. 그걸 이제 그 탄두가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밤에 이제 유성들을 많이 보는데 그 유성들이 전부 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이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탄두에서 한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 발이나 다섯 발을 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워싱턴으로, 하나는 뉴욕으로, 하나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다탄두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술이긴 한데 이걸 러시아가 금방 주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찰 위성 기술과 관련된 것을 먼저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ICBM 기술뿐만 아니라 정찰 위성 기술도 있을 거고, SLBM과 관련된 기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이 있을 텐데 이거 몽땅 다 주고 나면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아주 고급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정찰 위성 기술은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9월 달이죠.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육성으로 얘기한 것이 위성 개발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위성 개발이 뭐예요? 바로 정찰 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기술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하는 것들을 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아주 첨단
군사 기술을 조금씩 전수할 가능성은 있지요. 예. 어찌됐든 이제 미국 대선 전으로 이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면 네네. 결국엔 이제 미국을 겨냥한 부분인 건데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해리스 부통령과 예. 누가 이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발의 어떤 수위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말하는 것을 계속 보면 나는 이제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네. 그리고 이제 핵을 가진 국가하고 잘 지낸 것은 좋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독재자하고는 뭐 상종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하고 회담도 하고 비핵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핵군축 회담으로 가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해 줄까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낫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11월 5일이면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ICBM을 고각 발사하든 정상 각도로 발사하든 발사를 하면 미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저것 봐라.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통제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시 해리스도 당선이 돼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은 아마 저것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은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북한이 선거 전에 이렇게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만일에 트럼프가 안 되고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해리스도 이제 압박할 이제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압박할 수단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를 가장 자신들의 새로운 차기 행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아주 높게 이렇게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전략 도발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네. 미국 대선 전에 이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회담을 할 때 핵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이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둔 이제 전술 핵무기 그것은 인정해 주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 능력 그것만 이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향할 수 있는 ICBM만 차단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라고 서로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예. 당장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네네. 네,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국방정보본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외신 보도가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교전을 벌여서 전사자까지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칠 만한 정보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뉴스가 넘쳐나는데 그 뉴스에 지금 진위 여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그 뉴스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파병을 두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파병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파병 여부가 이제 초점이 돼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한번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이제 파병은 됐다. 네. 그러면 파병 규모가 얼마냐? 3,000명이냐, 5,000명이냐, 10,000명이냐, 12,000명이냐, 11,000명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갑론을박을 주고받았어요. 예. 결국 이제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 이제 세 번째
다시 이제 이게 진위 여부를 지금까지 첩보 수준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정보 수준으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교전의 여부하고 그리고 이제 투입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군이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간 것 같고,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당장 전투 진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부분은 지금 국방정보본부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확전에 대한 우려인 건데. 네.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보세요? 확전의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촉발 요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리거를 한 것이 북한이잖아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양 국가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 완전히 이제는 이 북한이 러시아 편에 들어섬으로써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한편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고만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토가 이제 나토 전체의 32개국의 입장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32개 국가들 중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여기에 파병 여부를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심지어 뭐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는 당장 파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이 문제를 두고 나토 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이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무기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병 여부라고 보는데요. 무기에 대한 지원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손목을 묶어놓고 전쟁을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쏘도록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도 주지도 않고 못 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공군 전투기 같은 경우는 F-16을 갖다가 좀 제공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F-16을 제공을 해주시면 거기서 미사일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미사일이 이제 상대방의 공군기를 쏠 수 있는 미사일, 우리 공이니까 공대공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공중에서 그 지상에 있는 공대지. 어떤 표적, 이걸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공대지 미사일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군기 전투기는 있기는 있는데 훈련도 다 받고 이제는 이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공대공만 주는데 상대방의 그 공군기는 안 나타나. 그러면은 그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나토 국가들이 좀 할 거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대지 미사일도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못했던 그렇게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타격 미사일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병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토도 고민하고 미국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주일 남짓 남은 대선이죠. 그것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서로 하다가 대선이 끝난과 동시에 어떤 결정들이 연달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부분도 역시 미 대선 전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트럼프도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승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한테 사실상 상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승리 계획이다.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얘기 기껏 한 것이 너 전쟁 안 해야 될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그 두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내 취임 전에 나 하루 만에 그거 전쟁 끝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뭐 허풍쟁이의 뭐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생각은 그 전쟁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끝낼 거냐.
바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거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보고 너 영토 이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 러시아로 넘겨라. 대신에 너 정전협정에 없이 전쟁 끝내라.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죽을 짓이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전쟁을 빨리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만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이 안 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 나 그러면 지원 하나도 못 해줘. 예산 올리지 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국제 질서가 엉망진창이 될 거고 유럽 안보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은 더뎌지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강한 발언들이 조금 순환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를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연합이나 나토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 숨 같습니다. 죽여가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오던 북한이 네. 이제 파병까지 하면서 네.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이게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토 국가들이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 유럽연합이 여기 어떻게 대응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서 보내는 병력의 규모나 그다음에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이나 추가 파병의 여부나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반대로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이 북한의 파병의 반대급부로 북한에 줄 게 있죠. 그 북한에 줄 게 이제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군사 장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 군사 장비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북한이 가장 약한 것이 공군. 그 공군은 이제 고철 덩어리가 지금 하늘에 떠다닌다고 우리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첨단 러시아의 공군기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북한은 이제 이 대공포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뭐 방공망이 촘촘하게 돼 있지만 요격 미사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S-300이나 S-400 우리로 하면은 뭐 사드라든지 뭐 천궁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S-300이나 S-400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이제 평양 방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드론 때문에 이제 큰 사건까지 겪었으니까 아마 이 두 개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은 좀 전에도 우리가 논의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뭐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또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 요구할 거 아니에요. 예. 한꺼번에 주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주더라도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파병은 유럽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첨단 군사 기술과 첨단 장비는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우리 한국 안보도 크게 여기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특사 파견이 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 정보 대표단이 나토하고 유럽연합에 가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된 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네.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나토 갔을 때는 이제 유럽 이사회들, 그러니까 나토 이사회 32나라 더하기
지금 이제 IP4에 해당되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 유럽연합에도 이제 가가지고 집행이사회들 통해가지고 다 브리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팀들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그 우크라이나로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병력이 직접 이제 파병이 됐으니까 예. 만여 명이 이렇게 가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일부 논의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만일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가면 그들이 임무가 뭐고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대충 이 정도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특사를 보내겠다 한국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모니터링 단이 온다라고 하면 그들의 임무와 그러면 위치라든지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원해줄게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논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사가 오면 요것보다 좀 더 이제 강한 걸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단만 보내지 말고 뭐 방어용 무기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도주의 지원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비살상 무기 참 지원 많이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특사까지 오는데 그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도 지원이 만약에 논의가 돼도 일차적으로 이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바깥에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후배들하고도 밥도 먹고 뭐 오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변치 않는 생각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아주 막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2년 반 넘게 저렇게 전쟁을 끌어오면서도 우리가 한국이 여태껏 해준 것은 정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추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한국 너 뭐하고 있느냐 이런 참 비판 아닌 비판까지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인도주의 지원과 이렇게 비살상 무기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거기까지 파병되는 이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야합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병력을 파병할 것이며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추가 파병은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첨단 군사 장비와 첨단 군사 기술이 뭐가 주어지느냐. 이것도 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교적 조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조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요. 외교적 조치는 이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주한 러시아 대사 우리 외교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당장 철수해라라고 얘기한 것도 외교적 조치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 캐나다 총리 전화 통화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외교적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외교적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조치는 이제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같이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북 제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질문의 요지가 군사적 조치가 해당이 될 텐데 군사적 조치하는 것도 당장 우리가 155mm 포탄 보내주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K9 자주포 보내주겠다. K2 전차 보내주겠다. K점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주 우세한 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거 마시고. 검토하는 건 틀린 내용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혔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어용 무기가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 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오고 있는 드론을 갖다가 우리 드론곤을 이용하면은 그 드론을 갖다가 무능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네. 지금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파병에 첫 공개 반응을 내고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의 북한군 철수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 중이라는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미국의 다음 행보 그리고 과연 중국이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해주신다면요. 예, 미국의 행보는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참으로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선거는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선이 확대되고 소위 말해서 국제전으로 번지면 이것이 현 행정부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 예, 예. 결국 이거는 이제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뭐 이건 상식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는 할 것인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거 끝나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문제는 좀 달라요. 네.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기자들이 이제 대변인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거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변인 말이 참으로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는데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인 질문이 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모른다 하고 이제 끝내버렸는데 모른다는 말 속에 그 중국의 불편함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제1의 수출 시장, 수출입 시장이 유럽이거든요. 거기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유럽연합이나 나토의 일부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또 참전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또 북한의 이게 참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미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연합훈련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미국의 전략 자산은 더 많이 전개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거는 중국으로 봐서는 또 안보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참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 보고 너도 좀 관여를 좀 해라. 그리고 북한한테 뭐 한마디라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한테 맥힐지는 저는 뭐 좀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워낙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오늘은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 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